안녕하세요. 저 오늘은 채만식 작가님의 태평천하라는 작품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그 인물 관계도를 한번 그려봤는데 좀 복잡해요. 무려 5대가 등장합니다. 5대가. 보면 여기 맨 위에 이분이 이제 윤용규라는 분인데, 이분이 지금 여기 가장 주인공이 윤두섭이거든요. 윤직원 영감의 아빠입니다. 윤직원 영감의 아빠는 원래 노름꾼이었는데 우연히 좀 뭐 돈을 땄는지 땅을 사서 아주 그냥 그 소작농들을 부려먹어요. 못 돼가지고. 그렇게 부자가 된 사람이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나라가 혼란해지면서 우리가 일제강점기로 들어가게 되는 그 한말에 화적대가 너무 빡쳐가지고 저 땅 주인은 가만두면 안 된다 해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윤두섭은 자신의 아빠가 그런 화적대한테 이게 도끼로 도끼가 이게 뭐 머리인가 목인가 책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머리인지 목에 꽂혀 있었어. 이제 그런 거를 보고 윤두섭은 이제 무섭잖아.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전라도에 살다가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거기 전라도에 있다가 자기도 이제 죽임 당할 것 같아서 서울로 이사를 옵니다. 서울로 이사 와서 이제 사는데, 원래 와이프가 있었는데 와이프 죽었어요. 와이프가 죽고 지금 아들 둘의 딸을 하나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들은 이제 윤창식. 근데 직업은 어떤 작은 시골의 군에서 서기관, 그러니까 공무원이지? 좀 낮은 공무원. 그래서 그래서 이 소설에서는 윤주사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주사가 서기관이에요. 직업 이름인 거지. 그리고 서울아 씨라는 딸이 하나 있어요. 근데 얘는 어 19살인가? 그때 시집 갔는데 남편이 1년 만에 죽어요. 전체에 깔려 죽어요. 그래서 얘가 돌아와. 그래서 이제 지금 돌아온 지 지금 거의 뭐 어느 정도 됐지? 10년 정도 됐지? 근데 얘는 이제 이렇게 둘이 있다가 엄청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러니까 어느 이제 무슨 기생이랑 해가지고 서자를 하나 놔요. 이제 걔가 윤태식이고 얘는 좀 모지라. 약간 좀 경계성 지능 같아. 약간 모자란 팔푼이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근데 얘가 이제 15살로 이제 아주 어린 늦둥이라서 윤두서 할아버지가 윤직원 영감이 아주 예뻐합니다. 그래서 아들 둘에 딸 하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도 윤직원 영감은 아주 짠돌이에요. 키가 되게 큰 걸로 묘사가 되거든요. 180이 넘고 막 100kg가 넘는데 이게 되게 굉장히 거구죠. 옛날에. 그래서 직업은 지주고요. 땅을 좀 가지고 있고 거기 소작농들한테 좀 세를 줘서 돈을 버는 상황이고요. 고리대금업자입니다. 고리대금업자는 여러분 알지? 사채 같은 거, 사채. 그래서 돈을 어려운 사람들한테 빌려주는데 겁나 이자를 많이 받아. 그냥 깡패야, 양아치야, 진짜. 직업부터가 윤두섭이란 인물을 이 작가가 얼마나 부정적으로 그리고 싶어 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장치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이 윤주섭 씨는 지금 15살 되는 첩이 있어요. 기생인데, 나이 차이 무엇? 윤주섭 72세인데 15살짜리 자기 아들이 15이야. 막둥이가. 동갑이네를 꼬시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아들인 그 윤창식이가 50살인데 첩이 이미 둘이나 있어. 첩이 둘이나 있는데 둘째 첩이 기생 옥화예요. 근데 이 윤주사한테는 아들이 둘이 있다? 윤종수가 있고 윤종학이가 있어. 그러니까 윤직원 영감한테는 손자들이지. 그리고 이제 다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윤종수라는 애는 자기 아빠의 첩 있지. 둘째 첩 기생 옥화 연애 중이야. 이게 그 무슨 상황이냐? 아빠랑 아들이랑 같은 여자랑 막 바람이 나는 거 상황이고, 이 윤종수와 박씨 사이에서 이 박씨는 윤직원 영감하고 사이가 되게 안 좋아. 사이가 되게 안 좋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항상 갈등 관계로 묘사가 되고, 얘네 둘 사이에 윤경손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증손자지. 윤직원 영감한테 증손자. 얘가 15살이야. 근데 얘 15살인데 얘는 또 지 아빠 닮아가지고 누구랑 연애를 해? 할아버지 첩이랑 연애를 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증조 할아버지의 첩이랑 연애를 하는 거야. 썸을 타는 거야. 좀, 좀 그런 문제, 얘가 지능이 낮은 게 아닌데, 쌤 잘못 썼네. 그 윤두섭이 서자가 좀 모자란 걸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별 이렇게 집안이 콩가루 집안인 거 아시겠죠? 그래서 윤두섭이는 자기 아들 윤창식을 엄청 싫어합니다. 얘가 막 좀 공부도 많이 했는데 좀 나약한 지식인이야. 일제시대 때 이게 1930년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이다 보니까 일제시대 때 뭐 공부해봤자 아니야? 엘리트여봤자 뭐 내 맘대로 뭐 사회 변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조선인으로서 차별도 받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기력한 좀 딥다크 우울한 그런 무기력한 엘리트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얘가 어디로 도피를 하냐면 술과 여자, 이런 향락 이런 거에 좀 도피를 해요. 그래서 돈을 너무 함부로 쓴다. 자꾸 이 여자 저 여자 만난다. 이런 이유로 아빠인 윤직원 영감은 윤창식을 굉장히 싫어하고 윤창식이의 아들인 윤종수를 봐도 지 아빠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윤두섭이 보기에는 윤창석, 윤종수 다 이 집안을 이끌어 나가기에는 바람직한 어떤 후보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집안을 이끌어 나갈 유일한 후보자는 누구야? 바로 창식이의 둘째 아들 윤종학입니다. 종학은 지금 일본에 유학 가 있어요. 근데 윤두섭은 나름 다 계획이 있어. 자기는 이제 고리대금업을 하고 땅도 갖고 있고 돈은 있잖아요. 돈은 있으니까 이제 사회적인 권력을 갖고 싶어 해요. 그래서 윤종수 손자는 군수를 시키고 종학이는 경찰서장을 시키는 게 꿈이에요. 왜냐면 막상 내 아들이 영 시원찮어. 기껏 취직한 게 어떤 군의 낮은 행정직인 거야. 이걸로는 성에 앉자 권력을 가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대가리가 되어야 된다. 군의 우두머린 군수. 그리고 둘째 아들은 경찰서장이 되면 그때는 일제 당시는 경찰이 제일 세. 오늘날의 검찰 같은 느낌이야. 완전 킹왕짱 힘이 가장 셌던 게 일본 치하에서의 경찰이기 때문에 경찰서장을 시키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근데 얘가 일본 유학을 가 있기 때문에 실제 소설에선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소설을 읽어봐서 알겠지만 갑자기 전보가 오거든요. 일본에서 종학이가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이제 붙잡혔다. 피검됐다라는 정보가 옵니다. 그 당시에 오늘날은 뭐 빨갱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아요. 일제시대에 사회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사실 독립운동이야. 그래서 아무래도 소설에 좀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진 않지만 종학이는 일본 내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힌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윤두섭 영감, 이 윤직원 영감이 겁나 화가 나죠? 지금 이렇게 일제시대가 얼마나 태평천한데 왜 사회주의를 하냐 부잣집 손자가 내 이해가 안 간다 하면서 막 아주 그냥 이 내 손자가 그냥 평생 감옥에서 썩어버렸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막 저주를 지르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종아기로 인해서 이 집안은 몰락하게 될 겁니다. 독립운동가 집안을 가만둘 리가 없죠. 그거를 예측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딸 역시 아빠의 비서인 약간 좀 어떻게 보면 하층민? 예, 약간 좀 노비 같은 그런 포지션의 비서가 있는데 대복이랑 연애를 해요. 그래서 되게 가문 소설이야. 가문의 일부분인 모든 사람들의 스토리가 다 나와. 좀 복잡할 수 있는 스토리지만 이게 쌤이 문제 풀 때 다른 대목이 나타나도 충분히 풀 수 있도록 좀 전체적인 맥락은 좀 다 짚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3대라는 작품하고 아주 비슷해요. 여기도 지금 윤두섭, 윤창식, 윤종수 이렇게 좀 핵심적인 인물이 3대거든요. 그리고 이 염상섭의 3대를 봐도 1대인 조이가는 너무 부자야. 근데 이제 아들이 너무 좌절한 지식인이라고 향락적인 삶을 사는 거야. 그 얘도 너무 태평천이랑 똑같이 2대가 주색 잡기에 빠져 있다. 주색 잡기, 술주짜지, 색, 여자. 이런 데에 빠져서 집안을 이끌 제목이 아닌 상황이다. 그러니까 3대인 손주한테 모든 걸 걸게 되죠. 왜? 가부장제이기 때문에 뭐 대를 이어서 가문을 드높이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대 할아버지들이 대부분 다 좀 노비 출신들인데 돈이 생기니까 돈으로 족보를 사버려. 그러니까 더욱더 어떤 집안의 명성에 대한 집착도 심한 9세대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들하고 트러블이 많아. 아들은 또 공부한 신세대 사람들인 거야. 그래서 이 염상 속의 3대란 소설에서는 손주인 조덕기는
얘는 사회주의자는 아니에요. 근데 얘의 친구가 있어. 조병아라고. 덕기의 친구가 사회주의자야. 근데 덕기는 의외로 좀 중립기어 박았어. 사상적으로는 뭐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진 모습을 보이지는 않아요. 다만 할아버지와 내 아빠 사이에서의 갈등에서 좀 갈등을 중재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좀 소극적이고 우유부단한 타입이야. 문제를 뭐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해요. 자기도 좀 불편하겠지. 우리 할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나를 주겠다는데 아빠를 거르고. 그러니까 이제 아빠도 아들한테 뭐라 할 거 아니야. 좀 그런 불편한 어떤 3대 이야기죠. 이런 거랑 아주 비슷한 소설이다. 태평천하 이제 보러 갈 건데 제목부터가 반어적이다라는 거는 앞에 줄거리를 통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최만식 작가가 일제 치하에서 어떤 친일파들의 어떤 좀 인성 논란이 될 법한 그런 발언들을 잔뜩 볼 수 있는 여러 소설을 썼어요. 그래서 이 한국 전쟁 나기 직전에 돌아가셨거든. 그래서 친일파이고 기회주의자이고 좀 반민족적인 행동을 하는 인물들이 주인공인 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최만식 작가의 작품은 풍자, 반어, 희화화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 비슷하게 반어적인 제목을 갖고 있는 문학들 한번 내가 여기 위에 적어놨어요. 현직원 운수 좋은 날, 껍빛 달리, 이거 캡틴 리죠. 미스터 방, 얘는 이제 껍빛 달리는 소련에 붙어먹은 사람들이고, 최만식의 미스터 박은 미군에게 붙어먹은 기회주의자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박영준의 모범 경작생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얘는 친일파가 된 농민이 모범 경작생 상을 겁나 받는 스토리야. 황동규의 즐거운 편지, 뭐 이별하고 그리움에 대한 이제 시인데 즐거운 편지라고 반어적인 제목을 갖고 있다. 자, 태평천하. 보러 갑니다. 반어적이다. 1930년대를 배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윤두꺼비 얘기했죠. 이제 나머지 인물 얘기는 쌤이 위에 잘 써놨으니까. 선생님이 나름 요즘 말을 써봤어. 윤직원 영감은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이야. 이걸 우리가 문학에서는 놀부형 인간이라고 합니다. 돈을 엄청 많이 갖고 있는데 돈 절대 안 써. 심지어 막 인력군한테 약간 오늘날 치면 택시 같은 거 탔는데 막 돈도 막 안 주겠다고 그래. 그래서 그래도 돈을 안 주시면 어떡해요? 막 이랬는데 그러면은 뭐 1원만 줄게라고 막 겁나 깎고. 완전 그냥 빌런이야, 빌런.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썸 타는 15살 기생 있죠? 걔랑 같이 데이트하러 가서 판소리 보러 가는데, 자기 표만 사고, 춘심이 표는 사주지가 않아요. 정말 짠돌이야, 짠돌이. 이 소설은 전제 작가 시점이에요. 전제 작가 시점이고, 근데 이제 최만식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작가 스스로가 판소리 완전 그 열혈 팬이야. 판소리를 진짜 좋아해서 소설을 쓸 때 판소리에서 했을 법한 그런 말을 건네는 방식, 좀 판소리에서 그 소리꾼이 할 법한 그런 대사류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얘는 현대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전 소설에서 편집자적 논평처럼 갑자기 서술어가 끼어들어서 사건에 대해 논평하는 듯한 인상을 받을 수 있는 문체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판소리 사설 문체라고 해요. 그러니까 판소리 사설은 판소리의 소리를 소설처럼 써놨던 얘기고요. 거기서 할 법한 문체를 쓰고 있는 현대 소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 보면 윤직원 양가 엄청 이제 구두되고 아빠가 도끼로 이제 죽임 당한 걸 본 적이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일본인 경찰들이 나를 도와준다 생각해, 나를 지켜준다 생각해. 그래서 오히려 막 경찰서 짓는데 기부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구세대적인 인물이고 허례의식에 빠져있기 때문에 족보를 돈 주고 사고요. 그리고 자기 손주들 되게 뛰어난 이제 심지어 종학이는 도쿄대 법대 갔어. 똑똑해. 그래서 이렇게 가문을 빛내려고 다 계획이 있다. 아들은 맨날 노름하고 손자도 방탕한 생활을 하고, 그래서 이제 둘째 손자밖에 믿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 며느리나 손자고, 이 며느리는 윤창식의 와이프고 손자 며느리는 윤종수의 와이프겠지? 다 사이가 별로 좋지 않고. 자, 종학이한테 모든 기대를 걸고 있다.
자, 이제부터 소설 들어갈 건데 들어가기 전에 오른쪽에 잠깐 정리된 거 풍자소설, 가족사소설, 가문소설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고요. 큰 맥락에서 피판적, 풍자적, 반어적, 전작시고요. 1930년대 일제강점기를 배경을 하고 있고 특징, 희화화의 방식으로 풍자의 효과를 높인다. 방언과 구어체 여기 전라도 방언을 쓰거든요. 그리고 구어체, 판소리 사설 문체이기 때문에 말하는 듯이 소설을 썼어요. 구어체 쓰고 작품에 생동감을 부여한다. 그리고 풍자나 반어가 있는 작품이다 보니까 비유, 과장, 조롱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소설로 가면 이 소설이 가장 끝이야. 가장 끝. 그래서 여기서 그 앞에서는 막 그 짠돌이의 이야기 아니면은 뭐 이렇게 아빠의 첩과 썸 타는 이야기 아니면 증조 할아버지의 첩과 썸 타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막 이어지다가 얘는 마지막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말까지 알 수 있는 부분이지. 망진 자는 호연이라. 얘가 이제 좀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진나라 알지? 진시황이 세운 나라. 거기서 이제 무슨 점을 봤는데 무당이 이랬대. 진나라를 망하게 할 거는 호다. 오랑캐, 그러니까 호라고 해가지고 당시 진시황은 오랑캐호라고 생각을 했대. 그래서 오랑캐를 막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엄청 이제 막 그 만리장성 같은 걸 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호는 그 오랑캐가 아니었어. 바로 진시황의 아들. 이름이 호해였어요. 호야 같은 사람이야. 결국 진나라를 망하게 하는 자는 진시황의 아들 2대 왕이 되는 호해였다는 거지. 얘는 진짜 완전 방탕한 생활 그 자체야. 연못에 다 술로 채웠대. 주지육림이라는 고사성어가 이 호해가 벌였던 기행에서 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역사적인 내용이 챕터의 어떤 소제목처럼 들어와 있다는 거는 앞으로 이 소설의 전개 방향에 대한 복선입니다. 결국 우리 걔 이름 뭐야? 종아기가 사회주의 운동을 하게 되면서 이 가문이 몰락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인상을 주는 소제목이죠. 자, 볼까? 일찍이 윤직원 영감은 소시적 두꺼비 시절에 라고 해요. 그럼 이 두꺼비라는 거는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는 인물의 어떤 별명이지. 얼굴과 관련 있는 별명이죠. 그래서 풍자의 효과를 높이는 거지. 왜? 희화화가 되니까. 그리고 자기 아빠가 죽었던 그 순간을 떠올리는 거거든요. 얘가 지금 과거예요. 이 소설이 계속 순행적인데 여기서는 과거야. 그 아빠 윤직원 영감 기준으로 윤직원 영감의 아빠가 도끼 때문에 돌아가시게 된 그 장면을 떠올리는 부분은 과거다. 그러니까 역순행적 구성이란 말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당시에 막 하늘을 들여다보면서 이놈의 세상 언제 망할 거야? 우리 빼고 다 망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누가 말한 거야? 윤직원 영감이 말한 거지. 그만큼 윤직원 영감은 이기적이고 비윤리적이고 그냥 뭐 민족적인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싫은 거야. 자기 가족한테 피해가 오는 게 이런 걸 사자성어로 좀 자기밖에 모른다. 이런 맥락에서 아전인수, 아나무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고 부르짖은 적이 있겠다요. 이것도 판소리적 문체죠. 그래서 조롱하는 말투로 어떤 이 인물, 이 기회주의적인 윤직원 영감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반세기 전, 그거는 세상에 대해 격분한 저주요, 겸하여 더불어서 웅장한 투쟁의 선언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판소리 사설 문체지. 독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쓰고 있고요. 경어체, 씁니다, 하십시오체를 쓰고 있는 것도 있고 있겠다요 라는 해요체를 쓰고 있는 것도 있고 어쨌든 경어체를 쓰면서 구어체, 말하듯이 말을 하고 있어요. 독자에게 이렇게 말을 건네듯이 소설을 쓰게 되면 독자와 친밀해지게 돼요. 독자와 더 가까운 위치에서 독자는 더 좀 가깝게 여기는 거야, 서술자를. 이런 가까운 위치에서 인물을 조롱하고 희화화할 수 있기 때문에 풍자의 효과가 높아지겠죠.
그렇게 해서 윤직원은 과연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승리를 했다는 거는 아까 이 사람이 원했던 게 뭐야? 세상 언제 망하냐? 빨리 망해라 이랬지. 그 망해라 라는 소원이 이루어졌다 이런 거예요. 즉 나라가 망했으니까. 그런데 자 이제 현재입니다.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여기서 그 시아버지 윤주검이 보기 싫은 고씨, 즉 윤주건 영감의 며느리예요. 거기 빼고 서울아 씨 딸이죠. 태식이, 늦둥이, 두 동서 뭐 이거 다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점심밥을 딱 받으려는 참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너 경손애비 부디 정신 차리라 전라도 사투리 쓰고 있어요. 이 경손애비가 종수라 그랬지. 윤종수. 그리고 이제 윤직원 영감이 종수한테 막 훈계를 하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계속 말하지만 판소리 사설 문체라는 거야. 이거 필기를 계속 하기가 어려워. 다 그래. 판소리 사소리 문제야. 경어체, 구어체로 말하고 있다는 얘기지. 안식구가 있어서 경손애비라고 좀 점잖게 불러주는 거야. 원래 여기 지금 며느리랑 다 모였잖아. 사람이 많이 안 모였으면, 야이씨, 종수, 윤종수! 막 이렇게 했을 사람이라는 거지. 너 정신 차려, 임마. 너 아무리 해도 네 아우 종아기만 못해. 라고 하는 거야. 이 지금 종아기를 우리 할아버지가 되게 좋아하잖아. 유일하게 긍정적인 인물이죠. 일본 유학 갔지. 걔 제주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너 착실히 열심히 해서 너처럼 이렇게 허랑하다 약간 좀 착실하지 못하지는 않고 그리고 내후년이면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냐? 내후년이지? 라고 물어봐. 내일. 그치, 그치. 종아기가 내후년 졸업하면 있잖아. 와가지고. 걔가 이제 3년 동안 3년이나 3년만 조금 지나면 자기 요즘은 뭐 아유 목적헌이란 말을 잘 쓰더라. 그럼 목적헌 경부가 돼서야 결국 경찰서장. 아예 앞에는 말 어렵지만 핵심은 경찰서장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는 거지. 근데 내일 했더니 그러니까 너 임마 너 정신 똑바로 차려. 너가 형이잖아. 너도 군수가 돼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거지. 아 동생은 버젓한 경찰서장인데 너는 형은 겨우 군서기를 다니면 부끄러워서 어쩔겨 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리고 군수 되고 경찰서장 되고 하면은 니들 호강이지 그 호강 뭐 날 주냐? 아 이거 약간 올드하다. 약간 부모님도 그런 거 있잖아. 뭐 내가 뭐 너 좋으라고 공부시키지 뭐 나 좋으라고 공부시키지 뭐 이런 거나 똑같잖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기가 바라는 거야. 자기의 희망이야. 근데 그걸 마치 손자들에게 이득이 되는 것처럼 말하는 말하기 전략을 쓰고 있죠. 이런 거는 말하기 전략 출제될 수 있어. 말하기 전략. 인물의 말하기 전략. 자신이 원하는 바임에도 상대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설득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지. 근데 이런 게 사실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잖아. 그래서 이렇게 윤주건 영감의 본색, 이런 거는 이런 말도 가능하겠지. 또 인물의 대화를 통해서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 부르지? 간접적 제시라 부르죠. 간접적 제시 또는 극적 제시. 직접적 제시가 아니란 얘기야. 직접적 제시라면 이렇게 해야지. 윤주건 영감은 완전 말이 앞이랑 뒤랑 다른 사람이야. 지조차고 애들이 권력자가 되길 바라는 걸 애들 위한 거라고 막 구라쳐. 이렇게 말을 하면 직접적 제시겠지. 서술자가 말을 해주면. 근데 그게 아니라 대사를 통해서 인물의 성격을 드러나게 하는 거니까 간접적 제시. 이렇게 하고 나는 팔이 족동만큼 족동발인데 이런 것도 비속어잖아. 그쵸? 이거 비속어야. 이런 비속어 때문에 얘가 더 희화화가 된다 그랬어요. 희화화가 돼. 인물의 풍자도가 높아진다 그랬어. 그리고 더 더불어서 이런 비속어를 쓰면 좀 생동감이 더 생겨. 이 생동감이 생긴다는 얘기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비속어 써서 말을 하면 말이 좀 찰져지거든요. 그런 대사를 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을 것만 같게끔 독자가 느끼게 만드는 어떤 전략인 거예요. 그리고 얘가 또 뭐 하는 거야?
과장하는 부분이기도 해. 나는 니들 호강하는 거지. 니들이 잘 됐다고 해도 나는 팔이 발만큼도 상관없어. 라고 하는 과장법이죠. 그래서 과장과 비속어를 통해서 인물을 되게 희화화시켜서 풍자도를 높인다라는 거는 내가 말을 했었나잉?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얘가 이 선생님 밑에 저거 필기해놨어요. 집안의 자의와 명성을 유지하는 속셈이 있다. 여기 편집자적 논평과 연관해서 서술자의 특징 좀 볼게요. 편집자적 논평이 나타난다. 이런 뭐뭐와 같은 어투, 이런 어투를 우리가 구어체, 경어체라고 하죠. 이 구어체의 반대말이 문어체야. 문어체라 그러면 안 돼. 문어체 아니에요. 문어체 X. 그리고 방언이나 비속어를 사용하고 상황을 반어적으로 표현한다. 이건 나중에 태평천에 얘기하는 거고. 그럼 이렇게 하면 효과가 뭐지? 편집자적 논평이 있으면 작가의 의도대로 인물을 비판할 수 있다. 경어체를 하면 인물을 조롱하고 희화한다. 근데 뭔가 좀 더 킹받지 않아? 아주 잘하십니다. 이렇게 말하잖아, 우리도. 누굴 깔 때 갑자기 존댓말 하잖아. 그래서 방언, 비속어, 반어적 표현을 통해서 대상을 희화화하고 격하는 억까한다는 얘기예요. 까내린다는 뜻이야. 웃음을 유발한다. 아등바등 음성상징어 선생님 필기 해놨고, 근데 정말 종학이는 왜 이렇게 종학을 좋아해? 종학이는 너무 대단해. 막 다 칭찬이야. 내 말도 잘 듣고, 내가 종학이는 너무 믿어. 근데 작년 올해 들어서 그놈이 조금 돈을 헤프게 쓰기는 하더라나마는 얘기를 하죠. 뭔가 여기서도 왜 이렇게 돈을 갑자기 많이 쓰기 시작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의심이 들면서 나중에 종아개가 사고 치는 것까지 연결되겠지? 하기사, 너에게 대면은 별로 안 쓰는 거야. 이때 얘는 종수지? 경소나비? 왜냐면 얘는 돈을 진짜 많이 써. 노름도 하고, 막, 얘가 첩도 2명이나 있잖아. 여기저기 막 여자들한테 돈도 막 쓰고 이래요. 막상 아빠는 여자한테 돈 절대 안 쓰는데. 자, 그래서 사내 자식이 너처럼 다 너가 지금 종수야. 그리고 갑자기 종아기가 돈 쓰는 거 괜찮대. 왜 뭐래? 종아기는 자기 생각만 있으면 돈을 좀 써도 괜찮은 법이요. 라고 하고. 그리고 지난달에도 500원을 꼭 쓸 때가 있다고 편지하였길래 내가 바로 보내줬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마침 이때. 자, 그러면 이거 뭐야? 마침 이때. 라고 하니까. 이런 이때를 있잖아요. 여러분, 문학에서 시간표지라고 그래요. 시간을 드러내는 표지야. 어느 날, 뭐, 3일 아침, 이런 거잖아. 늦은 밤, 이런 거. 마침 이때, 이런 시간 표지를 통해서 장면을 전환해주고 있는데,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아. 그치? 마침 이때, 마당에서 햄햄 점잖은 소리가 난다. 창식이, 민주사가 조금 아까 일어나서 동경에서 온 정보 때문에 억지로 큰 댁을 방문한 것이다. 이 창식이는 이제 윤직원 영감의 아들이죠. 윤주사. 그러니까 이제 얘가 종수의 아빠지. 종수의 아빠. 근데 얘가 동경 도쿄지? 편지를 받았어. 뭐뭐 때문에 라고 나오면 이게 지금 인과관계를 만들어주는 연결어이거든요. 그럼 소설에서 얘가 윤주사가 그 윤주건 영감을 방문한 이유는 뭐 아빠가 보고 싶어서 뭐 그런 거 아니야. 아니면 가족이 다 모여서 아니야. 뭐야? 동경에서 온 정보 때문인 거야. 그리고 억지로라는 거 보니까 뭘 알 수 있어? 그렇게 좀 친한 사이가 아니야. 실제로 그 윤지원 영감이 자기 아들 겁나 싫어한다 했잖아요. 논팽이라고 막. 그래서 실제로 친한 사이가 아니니까 억지로 온 거지. 와가지고 윤주사가 토방에 내려와서 아들 종수한테 언제 왔냐고 심상이 아른 체를 하면서, 그쵸?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윤직원 영감한테 혼나고 있던 애가 종수잖아. 그래서 윤주사가, 야, 너 언제 왔냐? 라고 하면서 뭐 괜히 아는 척 하면서 가가지고 두 며느리한테 뭐, 하고 서로 그냥 인사 주고받고, 그리고 마루까지만 나선 이목 누이 동생 서울아 씨의 입인사를 받으면서 방으로 들어가서는 되게 방으로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잘 묘사해줬네. 그리고 윤직원 영감한테 절을 한 자리 구부리고서, 근데 이것도 절을 했다 그러면 되잖아.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절을 한 자리 구부리고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지. 바로 서술자가 이 인물들을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치? 그리고 아들 종수한테 한 자리 절도 하고 태식이한테 격려도 받고 드디어 옆에 딱 앉아서 이제 이거 윤주건이 얘기하는 거야. 윤주건이 얘기하는 거야.
해가 서쪽에서 뜨겁구나? 이런 거죠. 비아냥, 못마땅해 해. 왜? 아까 이 억지로라는 말과 연결되는 거야, 이게. 평소에 잘 안 오는 거야. 그지? 근데 이번엔 전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 거지. 그래서 윤직원이 굳이 꼬집어. 심지어 부르지도 않은 걸음이라 그러지. 그러면 얘는 얘 윤주사한테 아들한테 오라고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부른 적 없다. 이런 거 시험 진짜 많이 나온다. 집에 오라고 안 했는데 그냥 온 거야. 왜 왔어? 전보 때문에 온 거야. 그러니까 집에 자주 오는 대상이 아니라는 정보를 끊임없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해가 서쪽에서 뜨는 일은 우리도 이런 표현, 이런 관용어, 이거 관용적 표현이라고 하지? 이런 말 쓰잖아. 평소 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지. 그리고 안방까지 오는 건 더 드물다는 얘기지. 뭐하러 오냐? 돈 달라고 오지? 이제 그럼 평소에도 몇 번 왔을 때 돈 달라고 해서 와가지고 그동안 이제 겁나 깠겠지. 내 이놈 이렇게 했겠지. 그래서 어떤 과거의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지. 이런 거는 시험에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윤주사는 돈이 필요해서 윤직원 영감을 찾아왔다. OX. X지. 왜? 이번에는 돈 달라고 온 거 아니지. 이번엔 뭐 때문에 왔다 그랬어? 전보 때문에 왔다 그랬죠. 근데 과거에는 돈 달라고 아빠를 찾아왔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리고 동경서 전보가 왔는데요. 라고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 장면을 서술자가 편집자는 논평을 어떻게 하냐면 순서를 바꾸어서 지체는 지위야. 지위를 바꿔서 윤주사를 아빠로 놓고 윤직원 영감을 아주 금쪽이로 바꿔놓으면 딱 맞겠다. 이런 맥락인 거야. 다시 지위를 바꿔서 아들인 윤주사가 점잖이 네, 돈 전보가 왔는데요. 이렇게만 얘기하잖아. 근데 우리 영감은 어떻게? 해가 서쪽에서 뜨겁구나. 돈 달라고 오지? 이런 식으로 계속 막 꼽주잖아요. 유치하게. 그래서 이 아빠인 윤진건이 오히려 속이 좁은 그런 금쪽이 아들로 순서를 바꿔놓으면 차라리 더 맞을 것 같다는 얘기지. 동경서? 전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뭐야? 한마디로 예상치 못하고 있었다는 뜻이야. 올 줄 알았다 이러면 안 된다. 종아기가 경실에 붙잡혔다고요. 으엉? 이건 이제 윤직원 너무 놀랐어. 너무 소리를 크고 엉덩이를 쿵 음성상징을 찢는 바람에 하마 방바닥이 내려앉을 뻔했다. 세게 이렇게 이렇게 세게 엉덩이를 찍었나 봐. 과장법이죠. 그래서 모여선 식구가 제 가끔 정도에 따라 제각기 놀란 것은 물론이고, 그러니까 모든 가족이 다 놀란 거지, 그치? 다 놀란 거고. 여기서 보면은 여기 전보의 기능 너무 중요해서 잠깐 보고 갈게요. 여기 보면 전보 사회주의 운동하다가 피검됐으면 알려. 이걸 요약적으로 전달해 주는 거지. 그리고 사각정제의 극적인 반전을 유도해. 왜냐면 그 전까지는 막 종아기 최고야 이랬는데 이제 종아기가 이제 네, 이제 집을 망하게 할 사고를 친 거지. 그리고 윤직원 영감 집안의 몰락을 예고한다. 다음 일제강점기이기 때문에 작품엔 등장시키기 어려운 종아기를 간접적으로 제시한다. 왜냐면 일제강점기에 쓴 소설들에서 뭔가 독립운동가가 주인공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일부러 얘를 간접적으로만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 얘가 사회주의 운동을 했다는 게 독립운동하고 연관됐을 거라고. 자, 뒤로 가면 윤직원은 마치 막 뒤통수를 얻어맞은 양 시기법 정신이 멍해서 입 벌리고 눈 휘둥그레지고 말도 못하고 앉았다. 자, 이게 뭐예요? 인물의 외양을 묘사함으로써 인물이 받은 충격이 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묘사라는 거 헷갈리지 마. 자, 소설을 쓰는 방법 세 가지라고 그랬지? 소설 쓰는 세 가지 방법은 뭐야? 서술, 그녀가 들어온다, 그녀가 웃는다, 이런 거 서술이야. 대화, 따옴표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대화 아니고 세 번째가 묘사야. 근데 지금 이 장면은 너무나 이 외양, 그 생김새를 묘사함으로써 인물이 느끼는 어떤 정서 이런 것들을 전달해주는 부분인 거죠. 자, 그리고 이런 것은 당연히 간접적 제시지. 간접적 제시다. 그리고 다음, 자, 이래가 이제 뭔 소리여 하고 계속 놀라.
근데 저도 그놈 동무가 친 전보인데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가족들 다 몰라. 다 예기치 못한 사건이 퍼진 거야. 그래서 정보를 보여줘. 그래서 전보를 커다랗게 읽어. 근데 물론 원문은 일본어니까 몰라보고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윤주건 영감은 일본어는 모르는 거야. 일본어 읽을 줄 모르나 봐. 그리고 윤주산의 서산의 그 비서처럼 글씨 대신 써주는 사람이 번역한 대로 종합 사상 관계로 이런 식으로 뭐 경시청의 피검 이게 무슨 소리냐 이런 거지. 이게 그 전보의 내용인 거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상관계가 무슨 말이야? 그놈이 사회주의에 참여를 이라고 했더니 으엉 깎아 더 놀래. 그러니까 경찰서에 붙잡힌 것도 놀랬는데 사회주의 때문에 더 놀래. 나 여기 보면은 결국 인물의 행동을 묘사함으로써 엄청 크게 놀랐다는 걸 계속 보여주는 거죠. 망연자실함을 느끼겠네요. 그죠? 얘는 처음에는 뭐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이 멍했지만 그러니까 잡혀갔다 그러니까 근데 잡혀갔던 내용을 알게 되니까 얘는 이번에는 앉아있는 땅이 푹 꺼지는 듯 정신이 아찔했다는 거야. 더 놀라는 거야. 더 놀랐다는 게 포인트야. 근데 이거는 결단코 내가 사랑하고 믿는 종아기를 신상을 여기서 뭐야? 신상을 걱정해서야. 신상은 뭔가 안전할까? 안위를 걱정해서가 아닙니다. 라고 하죠. 얘는 서술자가 하는 말이야. 서술자의 평가야. 윤지건 영감은 이기적인 사람이야. 얘는 얘 손자를 걱정하는 게 아니야. 얘는 지금 사회주의를 한다는 거게 사회주의 때문에 진짜 화가 난 거야. 옛날에 드세던 불황배가 쳐들어오는 것보다도 더 분하고 무서웠던 것이다. 윤주건이 사회주의를 겁나 무서워한다. 볼까? 다시 제목이 나오는데 진나라를 망하게 할 자 호라는 예언을 듣고서 변방을 막으러 만리장성을 쌓던 진시황. 그는 진나라를 망한 호자가 아니요 그의 자식 호의 힘을 몰랐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야? 윤직원 영감의 집을 망하게 하는 것은 내부의 자손들이야. 특히 윤종학이라는 거야. 그러면 뭐야? 윤직원 영감은 진시황인 거고 호의는 종학인 거지. 독립운동한 집안은 가만 안 둬요. 다 망하는 거야 이제. 하면서 그래서 그의 자식 호웨임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었으니 오히려 행복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진시황은 자기가 죽고 나서 호웨가 나라를 망쳤잖아. 근데 윤증원 영감은 아직 멀쩡히 살아있는데 자기 손자 때문에 집이 망하는 걸 직접 봐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게 더 불행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결말 사회주의라니 하고 뭐 아무도 못 믿어 막. 그래서 얘가 사람을 잡아먹을 듯 직유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소리를 지르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네. 포효를 합니다. 과장법이죠. 짐승이 울부짖는 것 같아요. 뭔 사회주의야. 미쳤어. 하면서. 근데 갑자기 여기 하긴 그놈이 작년 여름방학 때 나왔을 때쯤에서도 그런 기미가 좀 보이기는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인직원이 그러면 진짜구나. 진짜구나. 누군가는 눈치를 챘어. 근데 이거 누가 말하는지는 아무래도 종수가 말했을 것 같아. 지금 말하고 있는 아니 종수 아니고 윤주사 전보 가져온 사람 윤주사가 말한 걸로 추정을 할 수 있겠네. 뭐 잘 정확히는 모르겠네. 안 나와. 그래서 여기서 얘가 그래서 이제 이 쳐 죽일 놈이 갑자기 이제 집안의 자랑이던 사람이 갑자기 그죠? 이런 놈 같은 경우는 보면 아까 앞에서는 되게 애정하는 손자라고 자랑을 겁나 했잖아. 종수를 까면서. 근데 결국 대상을 지칭하는 지칭어가 변화했다는 거죠. 이렇게 지칭어가 변화했다는 거는 뭐를 보여주냐면 인물에 대한 태도 변화를 보여주는 거야. 처음에는 종아기가 너무 사랑스럽고 그지? 우리 가족을 일으킬 경찰서장이 될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쳐 죽일 놈이다 라는 식으로 지칭어가 변화했다. 그래서 그놈이 경찰서장이라고 하다가 그놈이 경찰서장 하라고 했더니 경찰서에 잡혀? 응? 하면서 오사 육시를 할 놈이 말을 너무 심하게 해, 이 사람은 지금 그래서 어디 그게 뭔 줄 알고 사회주의를 해? 막 하면서 여기서 지금 부자놈의 자식이 얘가 종학이죠. 종학이가 왜 불황당패에 들어? 라고 하죠. 불황당은 불한당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얘는 사회주의자들을 불황당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지. 그리고 다들 조용해. 그랬더니 윤주건 영감이 조용하니까 다들 또 미친 듯 조용해. 되게 적막한 상황이고, 윤주건 영감이 이렇게 말하죠.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요. 오죽이나 이게 바로 태평천하 제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사실 반어지. 일제가 태평천하일 수가 없잖아. 근데 친일파한테는 태평천하잖아. 그래서 여기 볼게요. 일제강점기 때는 일반인들에게는 아주 고통스러운 시기였을 거예요. 근데 윤주건은 아주 그냥 돈 많고. 그래서 결국은 윤주건 영감의 잘못된 역사의식을 반어적으로 풍자하는 제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리고 이제 얘 말 계속해. 당을 치면서 그 황소가 소리를 지르듯이 이제 직유법 고함을 지른다. 이것도 인물의 행동을 통해서 정서를 간접적으로 제시해 주는 거지. 완전 화가 났어. 화적배가 있더냐? 하는 거죠. 화적배가 바로 윤주가 아빠 죽인 애지. 그 도끼로 죽였다고 했잖아. 그리고 불황당 같은 수령댕이 있더냐? 이거 그동안 뇌물 바치냐 돈을 쓰느냐고 맨날 돈 아까워했거든. 재산이 있어도 도적님의 것이고 복수는 파리 갔던 그 옛날은 다 지나가고 지금은 거리마다 경찰, 순사. 이 순사는 일제강점기에만 있었던 경찰이잖아요. 얘는 시대를 나타내는 그 단어죠. 시대적인 단어죠. 그리고 아니 다 이렇게 정치를 공명하게 하니까 얼마나 좋은 세상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진짜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네. 그리고 막 군사 다 가져서 우리 조선을 보호해 주니까 얼마나 고맙냐. 자기 거가 앉아서 편안하게 살면 되지. 이것이 태평천하요. 이렇게 비뚤어진 역사식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태평천하에 태어난 부잣놈의 자식이 종학이 너 이놈이 똥똥거리고 살 것이지. 결국 이기적인 애, 그치? 왜 세상을 망쳐놓을 불안당패에 참여를 한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대사를 보면 독자들은 이 윤지원 영감이라는 인물에게 굉장히 비판적인 시선을 갖게 돼요. 대사가 개소리잖아 지금, 그치? 그러니까 작가는 그걸 노린 거야. 그래서 이 나쁜 놈이 주인공이 된 상황인 거지. 그래서 그림을 너무 잘 그렸다. 그지? 너무 못돼 보인다. 그래서 이제 다들 얘 미친 것 같아. 사람들 다 놀랬어 하면서 막 걱정의 눈빛, 의심 눈빛. 이미 얘가 정신이 나간 거 아닌가? 그지? 그래서 에휴 죽일 놈 그래서 계속 이제 놈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내가 그 놈을 편지를 해가지고 100년 징역, 징역이에요. 사투리. 징역을 살라고 할 거요. 100년 동안 살라고 할 거요. 아주 오버세바하네. 그래, 내가 걔한테 3천석거리는 재산을 분할해서 주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 그 3천을 그냥 다 팔아가지고 경찰서에다가 돈을 줄 거야. 내가 기부할 거야. 뭐 하라고? 사회주의 하는 놈 다 잡아서 죽여버리라고 하면서 완전 화가 났어. 울분. 이 태평전에 하면서 막 바르고 막 구르고 막 음성 상징어 장난 아니네. 막 여러분 머릿속에 시각화가 되게 잘 되죠. 장면 묘사가 되게 좀 다양하고 구체적이에요. 머릿속에 막 시각화가 그려지시죠? 그리고 애들도 이제 윤주사와 종사로 따라 일어섭니다. 만석군의 자식이 어떻게 불황당패에 참석을요? 하면서 이제 계속 소리 지르고 이제. 그런데 여기서 그러나 이 몹시 사나운 포효가 뒤에 있는 가족 식구들한테는 어쩐지 암담한 여운이 들어. 그러니까 뭔가 촉이 오는 거야. 이제 나라가 이제 집이 망하겠다. 그리고 그 어두운 얼굴들을 서로 마주 보면서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모르고. 이제 한다는 거지. 마치 장수의 죽음을 만난 군졸들처럼 하면서 지금 얘가 소설이 끝나는 건데 좀 서술어가 생략됐잖아. 서술의 생략. 그래서 완벽한 문장으로 끝내지 않음으로써 여운도 주는 거지. 여운 생성. 소설의 아예 마지막이에요. 장수의 죽음이라는 것도 부정적인 시어잖아. 그래서 윤직원 영감이 몰락하게 될 것이다를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등장인물들 보면 종학이랑 얘 다 부정적이야. 풍자의 대상. 근데 유일하게 긍정적인 종학이는 나타나지 않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작품은 가독사 소설이다. 오! 역사가시 결어인 윤지원 영감. 오! 나머지는 전볼 때문에 반전이 생기고 작가의 가치관이 굉장히 잘 드러내는 거는 4번인 거죠. 그래서 좀 사회를 위해 좀 나서는 이런 것을 작가님은 좋아하셨던 것 같아.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인물관계도 쌤이 앞에 다 설명했으니까 상관없고, 아, 여기. 자, 서술자적 논평, 편자적 논평, 여기 부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효과가 뭐야? 이렇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쓰면 독자와 가까운 위치에서 인물을 조롱하고 희화한다. 비속어 반어적 표현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해서 격하고 웃음을 유발한다.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서 작가의 의도대로 인물을 비판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좋아.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